35번째 괴담. 4시간. 제겐 삶은 불빛과 연기, 음악과 남자가 뒤섞인 허리케인이었어요. 저는 노스 에드사 근처 낡은 판잣집에서 다른 여성들과 함께 벽장 같은 방에 갇혀 살았죠. 흙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자고 기생충에 걸린 개, 벼룩에 물린 고양이, 바퀴벌레랑 주거지를 공유해야 했어요. 제 옷장은 대부분 몸에 딱 달라붙는 치마랑 탱크톱, 키아포에서 살 수 있는 제일 싼 하이힐이 들어있었죠. 술집에서 춤을 추고 살결을 노출하고 때로는 술에 취한 남자랑 뒷방에서 죽은 물고기처럼 천장을 쳐다보면서 하룻밤을 보낸 후 중고품 가게에 들를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었어요. 마닐라는 밤이 되면 쌀쌀해져서 스웨터가 필요했죠. 저는 차가 내뿜는 배기가스랑 쓰레기랑 사람 소변 냄새가 섞인 거리를 걸어갔어요. 이윽고 미국 자선단체에서 기증한 게 분명하지만 한 푼이라도 더 벌려는 욕심 많은 상인들이 어디선가 가져와서 파는 중고 옷들이 늘어선 거리를 발견했어요. 그 스웨터는 후줄근한 옷들 위에 잘 개어 놓여 있는 게 마치 탁한 물 속에 있는 진주 같았어요. 왜 아직 아무도 이 스웨터를 사지 않았나 궁금해서 재빨리 집어서 촉감을 확인했죠. 토끼털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앞에는 손을 넣을 수 있는 커다란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서 구겨진 노란 종이 메모를 발견했죠. 오래된 책을 보관하는 도서관 같은 냄새가 났어요. 먼지랑 눅눅한 냄새.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장소, 바나위 67번가. 보수, 하룻밤 1000페소. 내용, 침대에 누워주세요.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눈을 감고 있으세요. 절대로 눈을 뜨지 마세요. 3시가 지나면 돈은 서랍장 위에 있을 겁니다. 바나위 거리. 쪽지에는 어느 도시인지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룸메이트 중 한 명이 손님을 위해 방문했던 쾌존 한 거리를 떠올렸어요. 그곳은 상류층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죠. 저는 메모를 주머니에 넣고 상인에게 돈을 지불했어요. 겨우 30페소. 나쁘지 않았어요. 스웨터는 제 피부색에 잘 어울렸고 눈송이처럼 반짝거렸죠. 마치 텔레비전에 나오는 젊은 스타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제 주머니 속에는 아직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 정보가 들어있었죠. 하룻밤에 1000페소를 준다는 약속은 허무맹랑해 보였지만 매력적이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어요. 이 빈곤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대학에 갈 수도 있고 진짜 직장도 구할 수 있어요. 수소문 끝에 그날 밤 그 집을 찾아갔어요. 바나위 67번지는 상류층들이 사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은 황폐했지요. 짧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단독 주택이었어요. 정원은 정돈이 안 되어 잡초가 마구 자라있더군요. 판자는 뒤틀리고 헐거워져 있고 지붕은 갈라지고 페인트는 색이 바랬어요. 창문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요. 그래도 제가 사는 판잣집보다 100배는 더 좋았어요. 제가 다가가니 파티오에 불이 켜졌어요. 제가 문을 두드리자 문이 저절로 열렸고요. 제가 인사를 했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안은 며칠 동안 세탁기에 넣어둔 젖은 빨래처럼 쉰냄새가 났죠. 저는 문을 살짝 열어두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바닥이 제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꺼져버릴 것 같았어요. 벽이 무겁고 축축하게 저를 누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 근처 하수구에서 발견된 시체가 떠올랐죠. 팽창하고 멍들고 부패한 시체. 저는 어두운 거실을 지나쳤어요. 텔레비전과 낡은 소파가 있었죠. 재떨이가 놓여있는 커피 테이블과 빈캔 몇 개가 있었어요.
방은 고양이 배설물 냄새가 났죠. 아무도 없었어요. 전등 스위치를 켜보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돌아서서 복도를 따라 내려가다가 닫힌 문 밑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반짝이는 걸 발견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불렀지만 침묵만 돌아왔어요. 손바닥에 묻은 기름기를 무시한 채 문 손잡이를 잡고 밀었어요. 칙칙한 시트가 깔린 싱글 침대랑 그 옆에 디지털 시계가 달린 서랍장이 있었어요. 시계는 어둠 속에서 시간을 표시하고 있었죠. 10시 54분. 저는 메모를 쥐고 침대에 누운 채 시계를 바라보았어요. 10시 55분.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두려웠지만 동시에 흥분되었죠. 10시 56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에 심장 박동을 맞추려고 애썼죠. 10시 59분. 눈을 감고 기다렸어요. 11시가 되었어요. 눈을 감고도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걸 알 수 있었어요. 전 혼자가 아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저는 그걸 느꼈죠. 제 얼굴이랑 너무 가까워서 머리카락이 따끔거렸어요. 그건 숨을 쉬었어요. 입술 바로 위에서 뜨뜻한 숨이 느껴졌죠. 냄새를 맡았어요. 절인 껌 같은 시큼한 냄새랑 뭔가 다른 냄새, 아릿하고 진하고 달콤한 냄새, 피 냄새. 저는 구역질을 참았어요. 몇 초가 몇 분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존재는 제 얼굴 위에 있었어요. 제 몸은 공포로 굳어졌죠. 저는 그 긴박한 숨결을 느꼈어요.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몸이 근질거렸어요. 땀이 흐르기 시작하고 몸이 제발 긁어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전 참았어요. 계속 굳어있어서 뼈가 아프고 근육이 울었어요. 심장을 누군가가 꽉 움켜쥔 것 같았죠. 그 존재는 계속 제 얼굴 위에 있었어요. 땀이 번들거리는 이마가 이제 욱신거리기 시작했어요. 코가 찌릿하고 경련을 일으켰죠. 저는 그걸 보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냄새가 가라앉았어요. 제 폐가 그 악취를 거부하면서 고개를 돌리라고 요구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것이 내 얼굴을 응시하고 있는 동안 제 몸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절대 눈을 뜨지 마라. 저는 여전히 메모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는 한 저는 무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그 경고를 곱씹었어요. 절대 눈을 뜨지 마라. 절대 눈을 뜨지 마라. 숨을 내쉬고 깊이 들이마셨어요. 역겨운 피냄새가 제 폐에 가득 찼어요. 구역질이 치솟아 기침을 했어요. 그리고 몸을 돌렸어요. 침대 쪽으로 몸을 돌리고 몸을 웅크렸어요. 그리고 긴장을 풀었을 때 저는 그것을 느꼈어요. 그건 여전히 제 얼굴에서 머리카락 한 올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랑 같이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몸을 돌릴 때 침대의 체중은 느껴지지 않았고 그게 제 위를 기어오르거나 제 옆에 움직이거나 제 얼굴을 다시 바라보는 기척은 조금도 없었어요. 몇 분 후에 다시 시도했어요. 천천히 의도적으로 움직이면서 제 얼굴 앞에 있는 그것을 의식했어요. 그것은 제가 완전히 등을 대고 바로 누울 때까지 소리 없이 저랑 같이 움직였어요. 저는 눈을 감고 천장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고요. 저는 그걸 밀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참을 수 있었던 건 이 모든 게 나중에 끝난다는 약속뿐이었어요.
저는 괴로워하면서도 기다렸어요. 그것은 항상 저랑 같이 있었어요.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죠. 3시. 디지털 시계가 알람을 울렸고 저는 해방되었어요. 4시간 동안 제 얼굴을 바라보던 존재가 사라졌어요. 저는 바로 눈을 뜨지 않았어요. 이마에 흐르는 땀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죠. 제 몸이 부위마다 서서히 해방되는 걸 느꼈어요. 손가락에 감각이 돌아왔고 피부에 온기가 돌았어요. 저는 기지개를 펴서 온몸 구석구석으로 생기를 보냈죠. 눈을 떴어요. 서랍장 위에 1,000페소가 놓여 있었어요. 공포를 견뎌낸 대가. 저는 그걸 집어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제 돈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일들에 쓰이면서 사라졌지만 그날 밤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죠. 제 얼굴 앞에서 숨을 쉬던 그 존재를 생각하지 않은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단순히 제 착각이었을까요? 공포를 잊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낸 환각. 하지만 제 감각을 속일 수는 없었어요. 틀림없이 시큼한 냄새랑 피냄새가 났고 얼굴에 뜨뜻한 숨결이 느껴졌어요. 누가 돈을 두고 갔을까요? 제가 느낀 존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저를 가장 두렵게 했던 의문이 있었어요. 제가 눈을 떴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다시 그 집으로 간 건 돈 때문이 아니라 답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저녁에 돌아가 보니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처음 왔을 때랑 다른 점은 침대 시트가 여전히 구겨져 있다는 점뿐이었죠. 11시 몇 초 전 저는 눈을 감았어요. 정확히 1초 전에 그것이 제 얼굴 가까이에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공포가 호기심으로 변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도착하기 직전에 누가 방에 들어오는 걸 느끼지 못했어요. 그 모습은 마치 허공에서 구현화된 것처럼 유동적이고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시큼한 냄새랑 진한 피냄새는 처음과 마찬가지였어요.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자 그것도 완벽하게 따라왔어요. 마치 거울을 보며 자신을 관찰하듯이 얼굴에 너무 가까이 비친 내 모습이 코에서 나온 숨결로 뿌옇게 흐려질 것 같았어요. 지난 밤에는 하지 못했던 걸 시도했어요. 조심스럽게 손을 얼굴로 가져갔죠. 보이지 않는 존재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제 손가락에 무언가가 닿은 순간 저는 멈췄어요. 몸이 얼어붙었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공포에 질식할 것 같은 가운데 얼굴에 피가 치솟았어요. 그것에 호흡이 변했어요. 거칠고 흥분된 숨소리가 났죠. 썩은 숨결이 제 얼굴을 더 세게 때렸어요.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손가락이 마비된 채로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것을 만지고 있었죠. 그 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공포에 휩싸였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 마침내 제 손가락이 무엇을 만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진정되었다는 것뿐이었어요. 머리카락. 끈적끈적하고 차가운 머리카락.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였어요. 머리카락 밑에 단단한 두피가 느껴졌죠. 그건 흥분한 것처럼 계속 숨을 쉬었어요. 간신히 내 몸을 마비시키는 공포에서 벗어나서 전 인형사가 꼭두각시를 움직이듯이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손가락은 두피의 곡선을 따라 피부가 느껴질 때까지 아래로 내려갔어요. 피부가 찢어져 있고 울퉁불퉁하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더 진해졌어요. 손가락이 찢어진 피부를 지나고 살처럼 느껴지는 곳을 만졌어요. 시장에서 잘게 썬 소고기처럼 끈적끈적하고 부드러웠죠. 저는 손을 내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더는 조사할 수 없었어요. 마치 잘린 머리를 만지는 것 같았어요. 새벽 3시. 이번에도 충분히 긴장이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눈을 떴어요. 저번처럼 1,000페소가 서랍장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여전히 마비된 제 손은 깨끗했어요. 피가 묻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죠. 저는 겁에 질려 뛰쳐나왔어요. 그 집에는 틀림없이 유령이 나오고 있었어요. 전 이제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다시는 그곳을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한 달 전 룸메이트랑 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어요. 공무원들이 저희가 일하는 곳들을 단속하면서 저희가 질병을 퍼뜨리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고 제출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검사에는 돈이 필요했어요. 제가 일했던 술집의 매니저들은 음성 판정을 빨리 내올 수 있는 여성들만 골라 데려갔고 자리는 한정되어 있었어요. 다시는 거기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돈이 더 필요했어요. 아무리 무서워도 딱히 해코지는 당하지 않았으니까. 11시. 악마가 나타났어요. 저는 겁먹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눈을 꽉 감았어요. 저는 스스로를 달랬어요. 쉬운 일이야. 11시부터 3시까지 눈만 감고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그 존재에 익숙해졌는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자고 싶은 충동이 느껴졌어요. 저는 자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실패하고 잠이 들고 말았어요. 꿈속에서 나타난 소녀는 예뻤어요. 늘씬한 몸매에 자그만 키, 곧은 머리카락은 이 지역 하늘만큼이나 까맸어요. 깊고 그윽한 눈빛. 그녀는 제가 자는 동안 저를 지켜봤어요. 제 얼굴 아주 가까이서. 저는 그녀의 뺨에 손을 대고 그녀가 왜 거기에 있는지 물었어요. 가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나가요. 그녀는 얼굴이 일그러진 다음 헛구역질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공포에 질려서 그녀의 피부가 소름 끼치는 푸른색으로 변하는 걸 지켜봤어요. 그녀의 눈이 부풀어 오르고 빨갛게 변했어요. 그녀는 비명을 지르거나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제가 들을 수 있는 건 쉰 신음소리랑 거친 숨소리 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어났어요. 기적적으로 눈을 뜨지 않았지만 방 안에서는 꿈에서 들었던 것과 같은 숨막히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죠. 마치 방 안에서 격렬한 소동이 벌어진 것처럼 바닥이 흔들리더니 정적이 흘렀어요. 심장이 뛰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래도 저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지금은 안 돼요. 알람 소리를 듣고 안전하게 돈을 가지고 떠날 수 있을 때까지 눈을 뜨면 안 돼요. 하지만 그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들은 소리는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소리보다 저를 괴롭게 했어요. 누가 톱으로 살을 자르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그리고 액체가 떨어졌죠. 뭔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쿵 하며 떨어지는 소리. 제 쪽으로 무겁고 느린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온몸이 눈을 뜨라고 소리쳤어요. 뛰어! 저는 목이 잘리기 직전 거꾸로 매달린 짐승처럼 두려움에 떨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발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숨을 쉬어. 숨을 쉬라고. 못 쉬겠어. 도망쳐야 해. 하지만 그럴 수 없어. 두려웠어요. 눈을 감은 채로 너무 오래 버텼어요. 아무리 미친 것처럼 보여도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제가 누운 침대 바로 옆에서 발소리가 멈췄어요. 그 무언가가 다시 한번 제 얼굴 가까이 다가와 숨을 헐떡였죠. 긴장감에 근육이 끊어질 것 같았어요. 마치 칼 수천 개가 제 몸을 겨누고 있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죽을 것 같았어요. 몇 분이 천천히 잔인하게 흘러갔어요.
저는 빠져나오고 싶었어요. 방에서, 돈에 대한 욕구에서, 낯선 자와 함께하는 밤에서, 그리고 이 모든 공포에서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어. 그리고 태풍이 지나간 후에 태양과 같은 축복, 알림소리. 새벽 3시. 눈을 떴더니 방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누군가의 비명과 시신이 훼손되는 소리가 들렸던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서랍장 위에 돈이 있었지만 저는 그걸 보지도 않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남은 밤 동안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저는 제가 찾아간 집이 대체 어떤 집인지 조사하러 갔어요. 이장은 제가 부유한 가정에서 살 집을 살펴보고 오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말을 믿어주고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몇 년 전에 한 부유한 남자가 그곳에 살았어요. 조용히 홀로 지내며 폐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었죠. 가끔 여성을 불러 잠자리를 같이 하지만 그건 다른 남자들도 하는 거고 이웃들이 그의 집에서 악취를 맡기 전까지 전혀 그를 의심하지 않았죠. 악취를 맡고 그의 집을 찾아간 이웃들은 거기에 머리 없는 소녀 시체가 바닥에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가 시체랑 같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을지 누가 알겠나요? 아마 며칠 동안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는 똑바로 세워진 관처럼 가만히 서 있었고 뻗은 손에는 소녀의 머리가 들려 있었어요. 그는 머리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가만히 들고 있었죠. 바로 그때 이웃들이 남자에게 총을 쐈죠. 이장은 서랍을 열고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살해된 소녀 사진이에요. 고아에다가 겨우 16살이었죠. 아마 돈을 벌기 위해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그녀랑 함께 일했던 다른 여자들은 그녀가 그 남자랑 2번 더 만났고 그가 그녀를 죽인 건 3번째 밤이었다고 말했어요. 자, 여기요. 그녀는 제가 꿈속에서 봤던 소녀였는데 그녀가 입고 있던 스웨터를 보고 소름이 끼쳤어요. 하얗고 부드러운 중고품 가게에서 발견했던 그 스웨터였죠. 저는 간신히 입을 열고 이장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그날 오후에 숙소로 돌아왔을 때 옷장에서 흰 스웨터가 사라지고 메모도 사라져 있었어요. 룸메이트들에게 그 메모를 가져갔냐고 물어봤지만 아니라는 대답만 돌아왔죠. 저는 그 일을 그만두고 노부부를 돌보는 일을 했어요. 일은 힘들고 돈도 벌기 힘들었지만 끈질기게 버텨서 대학에 갈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았죠. 가끔씩 그 스웨터를 발견했던 중고품 가게를 지나치고는 해요. 저는 그 존재랑 함께 보낸 사흘밤을 기억하고 그토록 공포에 질리면서도 계속 거기를 갔던 제가 얼마나 미쳤는지 새삼 느꼈어요. 돈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저는 그 기억들을 제 마음 어두운 틈새로 밀어넣으려고 애썼어요. 몇 년 후 저는 뉴스에서 한 기사를 발견했어요. 그 기사를 보고 저는 핏기가 싹 가셨죠. 머리가 잘린 콜걸의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기사였어요. 여성은 눈을 크게 뜨고 있었대요.